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뭐 이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제가 좀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그 나의 삶, 나의 시, 그 두 번째 시인입니다. 이재훈 시인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시인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먼 길 반갑습니다.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예, 네.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네, 요즘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 방학이 되어가지고 조금 그 학기 중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보내고 있고요. 예, 날씨가 많이 무덥기 때문에 매일 최고 폭염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예,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등단이 여기 보니까 우리 98년도 등단을 하셨으니까 꽤 되셨군요. 꽤 되셨습니다. 네, 와, 20년 됐습니다. 20년, 시력 20년.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게을러서 아직 뭐 시집을 제대로 이렇게 상대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20년 동안 아주 끊임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원천적인 힘이 어디 강원도 영월 힘인가요? 어디 강원도 힘인가요? 어떤 힘인가요?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렇게 부지런하게 시집을 냈거나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제 스스로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첫 시집도 등단하고 7년 만에 냈고, 두 번째 시집도 6년 만에 냈고, 세 번째 시집을 5년 만에 냈고, 이렇게 냈는데요. 요즘 그 시집 내는 주기, 일반적인 주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부지런하게 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그 동안에 또 이렇게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네. 또 그 인연으로 평론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런 평론집이나 연구서 이런 책을 중간중간에 내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뭐 저서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나는 시인이다 같은 경우는 인터뷰집이거든요. 그 책은 한 10년 동안 여러 잡지에서 시인들과 인터뷰한 것을 모은 책이거든요. 예, 그것도 10년 모아서 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점에 시집 내고 이런 시점 중간중간에 그런 책들이 나와줘서 지금 이게 다 모아보면 좀 그렇군요. 책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인터뷰집 최초 인터뷰가 우리 이형기 선생님 인터뷰가 최초 인터뷰였나요? 이재훈 시인이? 이영기 선생님 인터뷰도 했지만 그것이 책에 실려 있지는 않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 책의 첫 번째 인터뷰는 김춘수 선생님 김춘수 선생님 인터뷰였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조금 옮겨가서 이제 좀 부드럽게 한번 가봅시다. 네. 강원도 영어로 어떤 고장입니까? 제가 이제 강원도 영월 출생이라서 사람들이 영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묻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또 이제 뭐 가보셨거나 한번 들리셨거나 이런 분들이 뭐 어디가 좋으냐, 뭐 거기 내가 어느 지역을 가봤다, 어느 동네를 가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영월에서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살았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뭐 자세하게 영어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다 집안도 다 떠나왔고, 그래서 저도 지금은 영월 가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구경꾼으로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신 어렸을 적에 선음적으로 기억나는 이미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은 영월군 하동면 주문리라는 곳인데 거기는 일명 모운동이라고 불립니다. 모운? 예. 아, 모운동. 예. 그 뜻은 이제 구름이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구름이 모인다. 그야말로 강원도스럽습니다. 예, 모운동인데 예. 그 동네 분들은 다 아세요. 그 동네를. 그 동네가 해발 800m 정도 되는 완전 강원도 영월에서도 더욱 더 산골이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거기가 탄광촌이었습니다. 지금은 폐광된 지가 하도 오래됐고 이제 폐광이 되어서 지금은 정말 청정 자연지역 그렇겠네요. 잘 알려져서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이 거의 없고 노인분들만 이제 예전부터 거기 사셨던 분들이 거기 계시는데 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다라고 소문이 들어서 이 캠핑족들이 되게 선호하고 그 다음에 그 영월군에서도 그곳을 이제 좀 관광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6시 내 고향 이런 데서 네, 몇 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촬영이 나왔고 그 정도로 청정 지역이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 하동면이 김삿간 면으로 개명이 됐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는 곳 바로 옆이 김삿갓이 또 태어난 곳이거든요. 거기에 김삿갓 이렇게 김삿갓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도 세워져 있고 1년에 한 차례씩 아주 전국 단위의 큰 이제 문화 행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 자유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유년기를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라든가 세계관이 형성되는 하나의 바탕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자, 다시 이제 시 얘기를 좀 들어와서 우리 한국 문단 전체를 뭐 조망한다기보다는 현대시의 주류성 아니면 서정성 뭐 이런 뭡니까 논의들이 굉장히 분분한데 특이하게도 우리 이재훈 시인은 서정적 바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연 어떤 그 사물에 대한 대상에 대한 그런 노래들이 좀 거기로부터 좀 이렇게 벗어나 있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골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그 시인들은 노래하기를 자연 친화적이거나 아니면 자연과 동화되거나 아니면 동일시하거나 이런 세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에서 바탕이. 근데 특이하게도 이재훈 시인은 그런 요소들은 거의 뭐 배제가 되다시피 시세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월이 어떠냐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거고요. 자, 그럼 좀 들어와서 이재훈 시인의 시적 세계는 무엇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싶은 건가요? 한번 우리 독자들, 한번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보면 아까 그 영월 출신인데 그런 자연 친화적인 세계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시를 안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자연 친화적이고 그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썼고요. 대신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거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면 단위, 리 단위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저희 뭐 유년 청소년기 대부분까지도 거의 시골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제 강원도에서 계속 살았는데 그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오지라고 불리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예, 제 나이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하고도 거의 같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 오. 자연 체험이나 예, 예,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예.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시에서 그것이 안 나오는 것은 제가 쓰고는 있지만 발표를 안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고 발표를 안 하는 이유는 저보다 잘 쓰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 대해서 발표할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의 그 삶의 체험과는 다르게 이렇게 관심 갖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시골에서 살았으면서도 뭐 이렇게 풀 이름이거나 나무 이름 이런 거 잘 몰라요.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시골에 살면서도. 시골 아이들이 저도 마찬가지 촌놈인데 그 시골 아이들이 의외로 늘 가까이 이렇게 있는 풀이라든가 그 어떤 그 자연적 대상들에 대한 이름을 잘 못 익혀요. 모르고 그냥 그렇게 좋아하면서 다 본 건데 보면 아는데 그게 이름을 딱히 무슨 이름이 정해져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기억하거나 이렇게 못하고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 대상에 대한 어떤 동일시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비켜나 있는 이 현상은 왜 이럴까? 거기에 이제 이재훈 시인의 전체적인 시를 보면 도시 문명에 대한 일종의 회의, 불안, 거의 뭐 모더니스트적인 어떤 속성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도시란 게 문명이란 게 인위적이고 사람에 의해서 변화된 어떤 환경이거든요. 자연하고는 다르게. 근데 어릴 때 이제 영월에서 이렇게 커서 늘 그것이 이상향으로 존재하고 있는 또는 이상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세계의 그리움을 역설적으로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그것을 성화시킨 게 아닌가 이런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깊게 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이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요. 그 시인의 육성으로 시 한 편을 낭송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수자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사수자리는 저희 첫 시집의 맞습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한번 낭독을 한번 해주시고 낭독은 그대로 이제 우리 이재훈 시인의 육성으로 이렇게 방송을 탈 수 있게 저희들이 편집을 하겠습니다. 사수자리. 밤이 되면 말을 타러 갔었지. 잠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깊은 동굴이었지. 따뜻한 물 흐르는 동굴에서 서둘러 어둠을 껴입었지. 찰박찰박 어둠 사이로 붉은 등을 내비치는 탯줄. 그 고요의 심지에 불을 당기고 입술을 오므려 휘파람을 불었지. 나는 말을 부르는 소리부터 배웠지. 탯줄이 사이를 밝히고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나는 편자를 갈고 있었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같았지. 빛이 어둠을 갉아먹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별이 하나씩 떨어졌지. 말이 내 앞에 와서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지. 떨어지는 별에 맞을까 두려워 말에 올라탔지. 어둠 속으로 달렸지. 손엔 활이 들려져 있었고 다리가 말의 몸에 심겨졌지. 말과 나는 한 몸이 되었지. 그제야 예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 어둠 속에는 많은 별이 있었지. 십자가 없는 어둠.
그 불안한 시간 속에서 별을 보며 내 형상을 기억했지. 가끔씩 구름에 가려 별이 안 보이면 화를 쏘았지. 허공 속에서 비명이 들려왔지. 꺼지지 않는 촛불의 위태로움을 마을 위에서 견디는 삶. 그곳엔 조용한 잠도 없었지. 12밤이 지나자 황도 12궁의 한 모퉁이에 나는 떨어졌지. 새벽녘 어머니가 내 머리칼을 만지고 있었지. 나는 쭈그레진 어머니 배에 귀를 갖다 댔지. 말발굽 소리와 활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지. 그 큰 어둠을 품고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가졌지. 나는 어머니가 믿는 신의 안부가 궁금해졌지. 네, 좋습니다. 시인의 육성으로 이렇게 들으니 또한 뭐라 그럴까요? 시의 그 내면적 세계가 이렇게 도드라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훨씬 좋습니다. 자, 사수자리라고 제목을 붙이셨는데 이 시의 전체적인 뭐 내용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하시면. 네. 예. 제가 사수자리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사수자리라고 나왔고요. 사수자리가 반인 반마, 반인 반마. 반인 반마, 예. 반인 반수. 뭐 예, 이런 반인 쪽으로. 반수. 예. 짐승의 몸에 사람 얼굴이 심겨져 있는 그러한 형상인데 이제 별자리 중에서도 제일 특이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첫 시집의 전체적인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시를 제일 첫 번째 앞부분에 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가 딱 떠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시를 쓸 때 언제 시를 처음에 쓰기 시작했을까를 가만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도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에 이렇게 빠지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다양한 독서를 했지만 이렇게 시를 직접 써보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인들처럼 어린 시절부터 문제를 드러내고 백일장 다니고 너는 앞으로 시를 쓸 거야. 선생님에게 칭찬도 듣고 이런 시절이 저는 전혀 없었고요. 한 20살 때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집을 왕성하게 읽고 또 왕성하게 습작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는 엄청나게 이래 질풍노도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시 쓸 시점이 제 자신의 존재와 어떤 이 세계의 본질, 그 다음에 저라는 사람에 대한 시원, 그런 어떤 이제 본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에 상당히 빠져 있을 때였어요. 결국 해답이 나는 문제는 아닌데, 이 사춘기 시절에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20대 한 중후반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그런 고민을 철학적 책도 뒤져보고 사상책도 뒤져보고 신학책도 뒤져보고 해서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제가 20살에 시집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시집에서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얘기들을 시집에서 해주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시집을 읽으면서 나의 고민, 그러한 얘기들이 스스로 마치 흥얼거리는 노래처럼 튀어나왔다고 할까요?
아마 그 중에 한 편도 아마 사수자리와 같은 시였던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저 일천하지만 이 시를 이렇게 보면 현실 세계로부터 이상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지향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한 시가 아닌가. 그렇다면 현실이 뭔가? 이재훈 시인에게 현실은 뭐냐?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부원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제가 파악하기는 이재훈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된 또는 윗선적이고 위약적인 그런 삶들로 넘쳐나는 네. 그 세계성이라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강원도 영월의 순수성, 그 다음에 아주 자연 친화적이고 동일성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세계로의 이행, 이런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수자리도 역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행에 보면 밤이 되면 말을 타러 갔다 이렇게 됩니다. 말을 타러 갔다. 그 말이란 건 늘 뭐 운송수단이라든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건데, 말을 탄다는 것은 곧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의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깊은 동굴이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잠이란 것은 물론 죽음도 동반하고 있지만 우리가 잠은 가장 안정된 내가 가서 웅크리고 기운을 회복하고 어떤 그 나만의 공간에서의 어떤 그 세계를 꿈꿀 수 있는 것이 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재훈 시인이 현실의 세계에 대한 부정성 이런 것들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사수자리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설명을 깊이 좀 해주시죠. 현실이 왜 바라보는 현실이 왜 부정성이고, 아니면 나는 이 현실로부터 자꾸만 어딘가로 이행해 가고 싶은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그 얘기를 하자면 예. 제가 요 시를 썼을 당시에 저의 현실, 예, 그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20대 때 누구나 20대가 겪는 것처럼 상당히 힘들게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지. 상당히 황폐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좀 여유도 없었고 방황 많이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내 스스로 삶을 독립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컸기 때문에 이제 뭐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도 집에서 해줄 형편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공간도 뭐 고시원이나 뭐 옥탑방이나 반지하방 뭐 이런 데를 계속 전전하면서 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쓴다면 그냥 구질구질한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것을 쓰는 게 좀 엄살처럼 느껴졌어요. 누구나 다 겪는 일 아닌가? 뭐 이런 식 그런 생각이었고, 대신 쓸 때 그런 게 또 쓰면서 좀 위안이 되거나 해소가 되거나 즐겁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의 삶을 그대로 쓰는 것은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현실 재현이라든가 그대로 삶을 재현하는 것은 차라리 제가 꿈꾸거나 잘 모르는 공간, 그런 지향점 이런 것들을 쓸 때 희열을 느끼고 재미가 있고 더 궁금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현실보다는 있어야 하는 현실, 있었으면 좋겠는 현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아니더라도 몽환이더라도 그 몽환을 꿈꾸는 그 순간이 시 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밤늦게 이 현실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내 자신에 침잠해서 이렇게 썼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어느 시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 이제 시 쓰는 친구와 나눈 대화였는데, 나는 서령 시인이 되고 싶다. 그런데 될 수 없는 것은 이미 위에서 자연도 다 해먹었고 가난도 다 해먹었고 앞선 시인들이 예, 앞선 시인들이 난 더 이상 더 좋게 쓸 수가 없다. 예. 사고를 울고 내듯이 다 울고 예. 내먹고 이제 뭐 더 이상 먹을 게 예, 없다. 저희들이 아무리 가난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쓴다고 하더라도 보릿고개를 겪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실존에 대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경험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보다는 이렇게 꿈꾸는 현실을 많이 이 당시에 특히 첫 번째 시집에는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저의 현실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시집보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냥 혼자 자유롭게 살 때보다 결혼을 하고 또 여기서 도시 속에서 어차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상인으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조금 다르게 삶과 현실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시에 보면 이제 조금 더 끌어가서 말씀 좀 드리자면 다리 우리가 이제 그 걸어다니는 다리가 말의 몸에 심겨졌다. 그 다음에 말과 나는 한 몸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제의 예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비로소 나는 현실 공간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세계에 대한 희망, 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렴풋한 세계를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행을 보면 어둠 속엔 많은 별이 있었다. 이렇게 어둠 속, 현실 속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어떤 세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명왕 뒤에 또 이 얘기 되겠지만 여기 이제 명왕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여러 뿔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참 이재훈 시인의 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시를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시를 접하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순수 독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독자들 입장에서는 좀 난해하고 어렵다. 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좀 내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그 언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써야지 하고서 특히 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써야지 하고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쉽게 써야지 한다고 해서 쉽게 써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부러 어렵게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를 쓰는 당시에 어떤 고민과 내적 실존과 독서 습관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런 책들의 영향도 많았고요. 이제 신학책이나 철학책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도 많았고, 그 다음에 근원을 꿈꾸고 어떤 시원을 계속해서 고민해 가고자 하는 그런 시적 자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수자리도 저의 별자리니까 저의 태생 별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수자리를 보려면 우주를 하늘을 봐야 되고 그 하늘 속에서 또 사수자리 이미지가 이렇게 활이 들려져 있고 다리가 말에 몸에 심겨져 있고 이런 이미지고 그러니까 그 활로 알 수 없는 우주의 먼 미지의
암흑을 향해서 마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활을 통해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고요. 독자들의 생각은 아직 제가 해결해야 될 네.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2부에서 또 이제 그런 이 얘기를 좀 나누는데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 시도 신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죠?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십자가 얘기가 있고, 종교는 뭐 기독교? 네네, 기독교입니다. 그 모태신앙 뭐 이런 쪽이십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새벽녘 어머니가 내 머리칼을 만지고, 그 다음에 기도 얘기가 나는 어머니가 믿는 신의 안부가 궁금해졌고, 뭐 이런 얘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선택과 관계없이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모태신앙인데 이제 어렸을 적까지는 전혀 그냥 100% 부모님의 신앙관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그런데 크고 저의 자의식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저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신앙에 대한 문제도 제 스스로 상당히 회의와 고민이 많았던 그런 시기여서 시에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시집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큰 확장이 되나요? 이런 얘기가 평소에 종교관 같은 거는 특별하게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요? 근데 저는 그냥 기독교를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안 태어나고 그냥 전혀 무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저는 어떤 종교를 선택을 할까? 차라리 선택을 안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은 가정이고 상당히 비판적인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독실하다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뭐 종교 이야기는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또 뭐 난리가 납니다. 시청자들이. 아, 그렇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자, 좋습니다. 우선 사수자리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시의 바탕이 무엇이고 시인이 지향해 가고 싶은 세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뒤에 좀 쉬었다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